만약 지금의 화폐 시스템을 모두가 이해한다면 당장 내일 아침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헨리 포드가 10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서 이 말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중앙화 세력, 그리고 그 질서를 깨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탈중앙화 세력, 이 둘 간의 전쟁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즉 화폐 시스템이라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전쟁의 중심에 선 두 명의 주인공, 바로 비트코인과 리플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둘은 대체 왜 태어났고 또 서로 어떻게 다르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아마 이번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경제 뉴스나 코인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하나의 관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 뿌리부터요?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앙은행, IMF, 세계은행 같은 이런 소수의 거대 기관이 모든 걸 통제하는 시스템, 이걸 중앙화라고 부르죠.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쓰는 돈, 이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정부나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좀 기묘하더라고요. 그렇죠. 핵심만 딱 짚어보자면 일단 정부가 또 돈이 필요하면 국채라는 차용증을 발행합니다. 네, 빈문서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럼 JP모건 같은 정말 소수의 초대형 은행들, 이들을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이걸 독점적으로 사들이죠. 그리고는 바로 중앙은행, 미국의 경우에는 연준, 페드에 이걸 대파입니다.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연준은 대체 무슨 돈으로 그 국채를 사는 거죠? 혹시 금고에 쌓아둔 돈으로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서 숫자를 입력합니다. 네, 숫자를요? 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양적 완화의 본질입니다. 와, 그러니까 정부랑 민간은행, 그리고 중앙은행이 서로 짜고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인 셈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연준은 정부기관이 아닌 건가요? 이름만 딱 들으면 당연히 국가기관 같거든요. 연방준비제도니까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연준은 이름과는 다르게 정부기관이 아니라 JP모건 같은 민간 상업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사설기업에 가깝습니다. 사설기업이요? 네, 심지어 이 주주은행들은 매년 6%의 고정 배당금까지 꼬박꼬박 챙겨가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결국 그 소수의 민간은행들이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은행들은 여기서 이중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첫째는 연준의 국채값으로 입금해준 돈,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을 다시 연준에 그냥 맡겨두기만 해도 이자를 받아요. 아, 이걸 IORB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스크 제로,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이죠.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군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죠? 네, 진짜 마법은 이 두 번째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건데요. 부분 지급 준비제도. 네, 은행은 지급 준비금으로 받은 100억을 가지고 실제로는 그 몇 배에 달하는 1000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와, 10배를요? 그렇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돈을 컴퓨터 숫자로만 만들어서 빌려주고 사람들의 노동과 시간의 대가인 진짜 이자를 받아 챙기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공평하게 들립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군요. 바로 캉티용 효과 때문입니다. 새로 찍어낸 돈을 거대한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강물. 가장 상류에 있는 사람들, 즉 은행이나 거대 기업, 부자들은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먼저 사용합니다. 가치가 아직 희석되기 전에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 그럼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요. 그럼 그 물이 돌고 돌아서 저기 강 하류에 있는 우리한테 도착할 때쯤엔 이미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쯤엔 이미 물가가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돈의 가치, 그러니까 구매력은 형편없이 떨어진 뒤입니다. 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정부와 은행이 서민들에게 몰래 걷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스템의 모순이 한계에 부딪혀서 폭발한 사건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잖아요. 네, 은행들의 탐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맞아요. 하지만 정작 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은 대마불사,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로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고 심지어 임원들은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말 부조리하네요. 바로 이 극도의 부조리가 펼쳐지던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서 인류 최초의 디지털 반란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은행은 필요 없다. 중개자를 믿지 말고 수학과 암호 코드를 믿어라. 이 메시지와 함께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한 거죠. 맞습니다.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통제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 그냥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탈중앙화 구조에 있다는 거죠. 네, 공격할 중앙 서버나 본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블록체인 원리를 학교 교실에 빗댄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이 모든 거래 기록을 반장 한 명한테만 맡기는 거라면 블록체인은 반학생 모두에게 똑같은 공책을 한 권씩 나눠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누군가 거래를 하면 모든 학생이 자기 공책에 동시에 그 내용을 적는 겁니다. 아하. 만약 한 명이 자기 공책을 몰래 고쳐도 나머지 수십 명의 공책과 비교하면 바로 거짓말이 들통나버리죠. 이게 바로 위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모두가 공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그렇게 귀찮은 일을 계속하려 할까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검증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토시의 천재성이 드러나죠. 오. 그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복잡한 암호 퍼즐을 풀어서 거래 장부를 검증하고 정리해준 사람에게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기로 한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채굴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채굴자들이 막대한 전기세랑 비싼 장비값을 들여가면서 경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정직하게 참여해서 보상을 받는 게 시스템을 속이려다 들통나서 투자 비용만 날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되도록 판을 짜놓은 거네요. 아, 정말 똑똑하네요. 정확합니다. 누구의 통제나 허락도 없이 오직 이 경제적 유인 구조만으로 시스템이 정직하게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와, 처음에는 이 혁명적인 기술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던 기존 금융 세력도 이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이고요. 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제국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기존 금융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내놓은 반격 카드. 그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의 명확한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성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희생했거든요. 아, 속도... 네. 거래 처리 속도가 초당 7건에 불과하고 수수료도 비싸죠. 리플은 바로 이 점을 공략했습니다. 우리는 은행과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은행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기치를 내건 거죠. 제가 예전에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한번 보내본 적이 있는데 와, 거의 일주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스위프트라는 낡은 국제 송금망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 중개 은행을 거치면서 실제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송금 요청이라는 메시지만 전달되다 보니까 느리고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리플은 이 문제를 단 3초에서 5초 만에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구미가 땡길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과 리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비트코인은 은행을 없애자는 이런 사이버펑크 정신에서 출발했다면 리플은 은행을 도와주자 하는 거고요.
그렇죠. 구조도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개방형 네트워크인 반면 리플은 리플사가 허가한 소수의 검증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에 가깝습니다. 아, 탈중앙화를 포기한 거네요. 네, 속도와 효율성을 택한 거죠. 화폐의 발행 방식도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어서 아무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디지털 금과 같은 특성을 갖지만 네, 리플은 좀 다르죠. 리플은 회사에서 1,000억 개를 미리 전부 발행해서 시장의 물량을 조절하며 푼다고요. 이건 뭐 중앙 통제적인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에 대한 태도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통제와 검열에 저항하는 검열 저항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리플은 처음부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규제 안으로 들어가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리플이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경쟁하는 구도에서 드디어 최종 보스가 직접 등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그들의 무기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네. CBDC는 단순히 종이돈이 디지털 숫자로 바뀌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무서운 핵심은 CBDC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정부가 돈의 유효 기간이나 사용처 같은 조건을 마음대로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 사는 데만 사용하시오. 이렇게 돈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와, 더 나아가면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돈의 가치를 깎아버리는 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감시당하는 세상. 마치 그 감시자가 모든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자기가 감시당하는지 알 수 없는 원형 감옥, 파놉티콘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가 도래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개인의 사회 순용 점수와 연동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런 극단적인 통제 사회의 가능성 앞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압수하거나 동결할 수 없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후의 보로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들어보니 한쪽은 완전한 자유, 다른 한쪽은 완전한 통제라는 아주 극단적인 미래가 그려지네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중간 지점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 한쪽의 완전한 승리보다는 두 시스템이 공존하는 양자 공존의 형태로 미래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양자 공존이요? 네. 금융 시스템이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뉘는 거죠. 아, 국가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으로 말인가요? 맞습니다. 일상적인 결제나 월급 수령, 세금 납부처럼 효율성과 속도, 또 추적이 중요한 국가의 영역은 CBDC와 리플 같은 중앙화된 시스템이 맡게 될 겁니다. 네. 반면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국가의 과도한 통제로부터 재산권을 지키려는 개인의 영역,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아, 이 두 시스템이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세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 직접 공부라는 무기를 드셔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뿌리가 된 비트코인 백서는 겨우 9페이지 분량입니다. 정말 짧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직접 읽어보시고 뉴스를 볼 때도 연준이 왜 금리를 올릴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일째, 자산을 해칭해야 합니다. 100% 원화나 달러 현금만 보유하는 것은 매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 예를 들어 실물금이나 부동산, 그리고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등으로 분산해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셋째,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화폐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변곡점? 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기관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추적되고 통제되지만 편리한 세상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나의 경제적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세상인가요? 500년 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소수 권력층의 정보 독점을 무너뜨렸듯 지금 비트코인은 소수 금융 엘리트의 화폐 독점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의 문을 열었던 헨리 포드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화폐 시스템을 모두가 이해한다면 당장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꿰뚫어보는 상위 1%의 지식을 갖게 되신 겁니다. 와, 하지만 행동하기 않는 지식은 그저 지적 유희에 불과하죠. 오늘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당신의 자산 중 얼마만큼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둘 것이며 얼마만큼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당신의 소유로 남겨두고 싶은가? 그 경계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